네, 안녕하세요. 청춘철학 30살 옹알이 임재훈. 예, 전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번째 그렇죠. 예로 넘어왔죠. 2부가 됐죠. 계속 또 이렇게 청취를 위하여 클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장장 1시간 42분 네. 쉬지 않고 한 자리에서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원래 편집을 해서 올릴까 했는데 편집 없이 통으로 롱테이크 첫방 특집입니다. 롱테이크 첫방 특집 토크. 다시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날씨가 더워서 우리가 더 못하는 감도 있는데 시원하고 좀 고실고실하면 계속 할 수 있어. 이게 집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에어컨을 켜니까 소리가 윙윙 소리가 나고 또 선풍기를 틀면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냉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땀 흘리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 지금 긴 바지를 입고 있는데 그러게요. 지금 무릎에 땀이 막 네. 제가 안 그랬으면 아마 밤을 새서 했을 거의 페이스였는데. 맞습니다. 이만큼 열정적으로 지금 청춘철학 30살 옹알이 이 열정의 옹알이를 지금 토해내고 있다는 거. 옹알이지만 정말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고 그만큼 뭔가 그동안 앵그리도 많았고. 예. 아기들이 옹알이 하는 것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그렇죠. 하는 거죠. 예. 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청춘 철학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앞으로 이어질 테고. 그렇습니다. 예, 뭐 사이사이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처럼 예술처럼 어떤 또 특정 주제를 잡고 또 우리끼리 또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2부 주제가 예술입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은 주제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둘 다 예술을 꿈꿉니다. 예술을 꿈꾸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또 예술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예술가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말은 곧 저희 둘만의 예술에 대한 정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 얘기를 2부에서는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예. 저는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그 청춘 철학 타이틀 소개하면서 철학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술도 아까 철학을 말했던 것처럼 뭐 우리가 평소에는 거창하게 생각하고 뭔가 어떤 되게 크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술이라는 거는 꼭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아무래도 어찌 보면 일상의 예술이랄까? 맞습니다. 예. 회사를 다니든 뭐 다른 일을 하든 뭐 어떤 걸 하든 간에 모든 것이 다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또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예. 좀 궤변 같지만 전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서양의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미국이 디즈니랜드인 걸 숨기기 위해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좀 대입을 해보면 예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술과 예술가 이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의 일상이 예술임을 숨기기 위해서 누군가가 예술과 예술가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고 이걸 분별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활동이 다 예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도 다 아트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생각나면 이따가 또 말할게. 아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일상이 예술이라는 그 말이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표현은 굉장한 표현인데요. 그거는 굉장히 좀 뎁스가 상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건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예술이라 불리는 것들 중에 진짜 예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비슷한 얘기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구애가 하나 쓰지 않았습니까? 제 블로그에. 구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 구인 모집 같은 글은 아니고요. 예술가를 만나고 싶다라는 어떤 제목으로 제가 쓴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훈이랑 그것도 이제 술 한 잔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를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옮겼던 거였는데, 얘기인즉슨 그겁니다. 저는 예술가를 만나고 싶은데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되게 그런 사람들은 예술가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특정해지는 순간 오히려 그 의미에 퇴색되는 것 같고 우리 일상이 예술이고 우리 모두 예술가인데 누군가가 저는 사람입니다라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사람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어떤 헛것을 쫓거나 어쩌면은 그 이상향을 그러니까 뭔가 없는 실체가 없는 헛개비를 쫓고 있는 경우도 물론 아니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아니신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 예술이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 중에 예술가가 많지 않겠느냐. 나이를 불문, 그렇지. 전공 불문. 아까도 우리 뭐 전문가 라이센스 얘기를 했었지만 어찌 보면 저도 아까 그래서 제가 일러스트를 그리게 되고 책에 일러스트 실리게 된 거에도 그런 의미를 부여했던 게 저처럼 미술을 안 배우고 라이센스 없는 사람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게 다 네, 그렇게 다 연결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아까 말하려고 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손자병법을 그 영어로 하면 아트 오브 워라고 하는데 아트잖아요. 전쟁의 예술이라는 뜻인데 손자병법이 병서잖아요. 병서인데 지금은 처세술로 읽히기도 하지만 병서에서 그 전쟁을 다루는 기술 이게 서양에서는 아트로 읽힌다는 거죠. 전쟁도 아트로 읽히는데 우리 전쟁 같은 삶, 전쟁으로 종종 비유되곤 하는 우리 인생이 아트로 비유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이 아트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진우는 그림을 그리죠. 요새 그 일러스트로 아주 상한가를 곧 달릴 예정인데 저는 영화 평론을 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평론이 아니고 리뷰를 씁니다. 평론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평하고 논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거는 좀 그만큼 평하고 논할 만큼 지식이 많지도 않고 그렇게 지식을 쌓으면서까지 영화를 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영화를 즐길 뿐입니다. 영화를 보고 그냥 제가 본 영화를 저만의 언어로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재밌을 뿐이죠.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이 글들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원동력으로 삼아서 계속 쓰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라이센스 없이 하는 거죠. 이를테면 무허가 영업인 셈인데 굳이 허가 받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영화 보고 즐거우면 된 건데. 그렇죠. 이것도 옛날 생각이 또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성룡 팬클럽이었습니다. 성룡 제키챈 팬카페 회원인데 제가 큰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제가 정모에 나갔는데 당시에 성룡의 영화가 한 편 개봉했었습니다. 액시덴탈 스파이였는데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이 팬카페 회원들이랑 같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뭐 성룡에 대해서 이렇게 성룡을 예찬하는 그런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성룡의 영화 주제곡 제목들을 다 알고 있냐? 제가 성룡을 좋아하긴 하는데 주제곡 제목까지는 몰랐어요.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갑자기 표정을 아주 진지하게 지으시면서 성룡 팬이 될 자격이 없다 저한테. 어떻게 주제가 제목을 모를 수 있냐? 왜냐면 그 주제가 성룡 영화의 주제가 대부분은 성룡 본인이 부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팬심이 부족하다. 이쪽은 라이센스인가요? 그것도? 그렇죠. 성룡의 주제가 제목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 성룡 팬카페 가입의 어떤 라이센스 같은 뭐 그런 암묵적인 라이센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팬카페는 탈퇴했습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성룡을 사랑하겠다. 그렇죠. 네. 이런 게 우리 일상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굳이 나까지 잘 그릴 필요가 없다. 명언입니다. 예. 나까지 그림을 그렇게 저 말고 이미 잘 그리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 넘칩니다. 예. 전문가 라이센스도 있으면서 실력까지 갖추신 분들이 너무 많죠. 예. 저희 제가 나온 대학교는 좀 미대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만 가봐도, 거기 나오신 분들만 세어봐도, 예, 뭐 많이 계십니다. 예, 졸업생들만 생각해도 많으신데, 저까지 잘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제가 보고 제가 느낀 것을 그릴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아마 재훈이가 얘기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예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예술이 어떻게 저한테 도움이 됐는지. 왜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는 오늘 참 자기 고백을 많이 하네요. 제가 아까도 제 어린 시절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아까 제 인생은요, 이 청춘 철학을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로 나뉠 수가 있어요. 거의 그 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춘 철학의 일종의 기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카피라이터에서 허탈감을 느꼈던 거의 그 시점, 그때가 이제 저한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는데 뭐 그 전까지는 아까 뭐 돈을 좋아했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술에 대한 관심은요 제로. 저에게 있어 영화라는 것은 뭐 데이트 코스 또는 그냥 오락거리. 뭐 스펙타클한 영화를 봤으면 그 순간 뭐 이거 뭐 영화 그래픽이 어땠고 뭐 내용이 그냥 재밌었고 뭐 아주 흥미진진한 스릴러 얘기면 되게 재밌어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정확히 그렇게 봤었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유럽을 갔어요. 제 학교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되게 신청을 해가지고 약간의 돈을 지원을 받아서 제 후배들이랑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영국, 프랑스를 돌아왔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거기 있는 모든 뮤지엄은 다 갔죠. 그러니까 예, 미술관 모든 걸 다 박물관이고 다 갔었는데 그 그림들을 제 눈으로 보고도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거나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몰랐어요. 지금 갔으면 울지도 몰라. 지금 제가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짜요. 지금은 제가 울 것 같아요. 지금 본다면은 완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소양하게 좀 뭐하지만 어떤 기본 토양이나 의미를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의 눈이 그때는 없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 언제나 시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의 제가 그때로 돌아가서 그 루브르 박물관을 돌고 있는 저를 보며 야, 너 지금 여기서 보는 거 잘 봐야 돼 라고 얘기해봐야 그때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면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중요하고 어떤 물질적인 거나 그런 세상의 담론을 중요시하던 때라서 예술은 별로 거기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있으면 좋지 뭐 보면 좋지 뭐 이거 좋다고 하네 요 정도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전환점을 겪게 되면서 회사를 또 그만두고 제가 맨 처음에는 사실은 재훈이를 알고 있을 텐데 회사를 그만두고 원래 경기도로 이사 가려고 했어요. 시골 한옥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어요. 제가 원래 자취를 하는데 그 정도로 좀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은 있지만 안 간 이유가 이제 너무 일찍 가면 고립될까 봐. 아직은 좀 제가 일거리를 좀 잡아야 하는데 어쨌든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그 회사를 안 다니다 보니까 어떤 방어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고립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좀 돈적인 압박도 있고 불안정함이 너무 심한 거죠. 예전에 월급 받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초창기에는 그 불안감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 아마 그때가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작년 5월인 거죠. 회사 이제 그만두고 이제 쌓여있던 돈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질 때쯤 한 3달 지났을 때요. 이제 슬슬 잔고가 좀 바닥이 보이고 있었고 이제 무언가 일을 해야 하는데 회사 말고는 딱히 뭘 해야 할지 모르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 제가 좀 어떤 좀 일을 당해가지고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꽃들이 막 피어있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그 돈 하면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어느 순간 팍 느낌을 줬던 게 지나가다 꽃을 봤어요. 제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꽃을 보고 위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길가에 꽃을 보고 내가 왜 돈 생각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때가 저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생명과 생명의 교감을. 예, 뭔가 교감이, 그걸 뭐 저는 표현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게 진심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진짜 거짓말처럼, 그때 그 돈 때문에 걱정했던 게 그냥 왜냐면 걱정하다 달라질 게 없잖아요. 사실은. 방법을 찾거나 뭘 다른 거를 하면 되는데, 걱정만 하고 있으면 달라질 게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다음부터
저기 이제 사실 재훈을 통해서 영화를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영화를 아까 말한 엔터테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찾게 되고 저 안에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조금씩 발견을 하게 되면서 책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그런 것들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느꼈던 게 그맘때 제가 그래서 기타를 배웠어요.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기타를 사실은 제가 좋아했던 밴드가 있어요. 메이트라고. 아, 예, 메이트라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참 실력파. 지금은 해체를 했어요. 각자 개인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친구들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들을 형 친구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밴드를 좋아해가지고 그 제일 좋아했던 플레이라는 곡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가 그들을 주인공을 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그들이 이제 통기타로 이거를 치는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 그대로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기타 학원 가가지고 나 이걸 치게 해달라 해가지고 한 그때 한 2달 정도 배웠던 것 같아요. 결론은 지금 다 치지 못해. 앞부분만 칠 수 있는데 좀 어려운 곡이라. 근데 제가 그때 재훈이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거를 치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내가 기타를 치면서 내 귀에 들린다는 이 행위 자체가 메이트가 내 앞에서 공연을 해도 이 느낌은 안 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스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렇죠. 내가 지금 연주를 하고 있고 내가 연주하고 있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그렇죠. 중요한 건 예술이 요럴 때 의미가 생기는 거는 내가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술을 활동을 한다는 거는 물론 예술 작품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요. 우리가 예술가가 돼야 한다는 거의 큰 의미는 예술을 하면서 그건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오리지널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예술에서는 오리지널의 의미가 되게 크잖아요. 맞습니다. 원작의 의미가 크고 나머지는 다 모방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이 본능이 각자 자신이 원본이 되고 싶고 그런 원조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술만큼 거기에 충실한 게 없죠. 왜냐면 우리가 흔히 밥 벌어먹기 위해서 배우는 기술들이나 하는 것들은 이미 수십 년, 뭐 많게는 100년 넘게 내려오는 기술들을 저도 계승받아서 그걸 익혀가지고 하는 거, 오리지널이, 어떤 의미에서 오리지널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술이라는 거는 제가 그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림을 그렸을 때 뿌듯한 거는 잘 그렸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밖에 못 그리는 이건 내가 만든 나 하나의 원본은 내가 하나 어떤 새로운 생명체처럼 만들어냈다는 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그 위안감이나 그 성취감은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기타와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예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술가를 만나고 싶다는 그 글에서도 그림을 못 그려도 그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노래를 못 불러도 노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뭐 음악을 못하도 음악이 뭔지 아는 사람, 그 어떤 의미들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들을 아는 사람과 좀 소통하고 싶고 친구든 뭐든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블로그 글쓰기를 하면서 종종 그 지인들에게 좀 의스대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나는 그 독자가 없는 글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간극장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제주도에 내려가서 생활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부부가 나왔었습니다. 거기서 이 주인공인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이 주택인데 그 옥상에 올라가서 늘 노을을 보면서 기타를 연주합니다. 혼자. 기타 연주를 하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관객이 없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꽂혔어요. 그래서 저도 좀 따라서 독자 없는 글을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독자 없이 글쓰기. 연극을 한번 보러 갔는데 관객들이 한 5명쯤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는 그 5명 중에 한 2명은 동원된 관객이었죠. 그 연극 스텝 2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5명의 관객들밖에 없었는데도 이 배우들은 2시간 상영 시간에 아주 충실하죠. 근데 또 재밌는 건 공연 시작하기 전에 이 배우들이 그 무대 뒤에서 대기실에서 그
분장을 하잖아요. 또 대본을 연습하고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배우들은 지금 자신들이 분장을 하고 대본 연습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객석에 몇 명이 앉아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물론 누가 뭐 중간중간에 얘기는 해주긴 하겠지만은 사실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대본 연습하고 뭐 이러려면. 그래서 무대가 딱 시작되고 조명이 켜지는 순간 아는 거예요. 객석에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충격, 5명밖에 없을 때, 혹은 5명 이하일 때, 5명인데 그중 둘은 우리 식구야. 이걸 딱 알았을 때 그거랑 완전 맞짱을 뜨는 거죠. 그 순간에 무대에서. 이게 연극의 매력인 것 같아요. 관객이 있는데도 관객을 어느 정도는 무시하면서 자기만의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연극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이 연극은 진짜 정면승부다, 돌직구다. 그래서 글도 좀 그런 식으로 써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예술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관객이 없이 아까 진호는 기타의 예를 들었는데 내가 행하고 있는 거를 나 자신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게 예술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가 바로 예술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릴 때 그 예술가라고 스스로 지칭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술가가 아닐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든 본격적이 되면은 뭔가 그 본래 의미를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제가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그 영감을 준 책, 그림책에서 그 작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도 어떤 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많은 위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런 유혹이 있었겠죠. 이 그림을 어떤 돈적인 걸로 환산시켜 볼까. 음, 그런 시도를 몇 번 해봤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좌절했다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술이 아닌 거죠. 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스스로 나는 직업이 예술가입니다. 뭐 아니면 그런 본격적이 돼버리면 돈이라는 게 개입이 되고 어떤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장단을 맞춰줘야 하고 하는 순간 예술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닌 거죠. 더 이상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저는 독자 없이 글을 쓴다는 게 저도 글을 쓰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죠. 제 블로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도 쓰다 보면은 누군지도 모를 그 독자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좀 웃기다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 것만에 미친 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은 글들은 그냥 왜 막 연습장에 그냥 막 휘게 쓴 것들 보면은 오히려 좋은 문장들이 거기서 나오고 아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쉽지는 않은데 지금 아까 지금 재훈이가 말한 대로 그런 독자 없고 관중 없는 관계가 없는 예술할 때 진정한 예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직장이 홍대에 있다 보니까 이른바 그 홍대 룩이라는 게 있잖아요. 홍대 피플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말이 생겨난 데에는 그만큼 홍대에서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일반적인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뭐 옷차림으로나 아니면 뭐 활동하는 거로나 그래서 홍대 뮤지션들도 많고 뭐 디자이너들도 많고 하는데 홍대에서 직장 생활을 한 몇 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저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 분위기란 게 있으니까 저도 일명 홍대 룩이란 거를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 홍대 룩이란 게 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특이해 보이는 거. 그걸 그 특이한 옷을 입고 홍대에 가면 홍대 룩이 되는 것이고 그냥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냥 특이한 옷차림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분위기에 젖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고민에 또 빠지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술가인 척 하는 거 아닌가? 예술가처럼 보이는데 너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예술가 하면 떠오르는 그런 관습화된 이미지들이 있어요. 담배를 물고 있고, 머리가 좀 길고, 옷이 좀 헐렁하거나, 뭐 히피룩, 뭐 에스닉
이런 스타일의 비주얼이 퍼뜩 떠오르는데 사실 그런 것도 이미 프레임인 거죠, 하나의. 우리가 예술가를 떠올렸을 때 어떤 고정관념처럼 갖고 있는 프레임인데 저도 그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많이 했습니다.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은 건가? 예술을 하고 싶은 건가? 그래서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거는 누군가 나를 예술가로 봐주길 원한다는 건데 그건 예술의 본질과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남의 그 평가에 너무 이렇게 기대다 보면은 사실 예술가라는 게 아예 직업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가들을 좀 객관화해서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홍대 룩이 좀 특이하고 이렇다 해도 그냥 제 눈에는 지금은 그냥 충성로나 뭐 시청의 그 회사원들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거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이죠. 양복 그 비즈니스 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를 할 때 뭐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입는 그런 어, 패션 매너 같은 게 있는데 뭐 타이를 매고 뭐 수트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랑 예술가들이 그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는 그런 옷차림이랑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것이죠. 자기의 표현의 의미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예술가 이 겉모습 외관에 치중할 게 아니고 좀 더 본질의 차원으로 나아가자. 겉모습이 어떻든 그냥 내가 예술을 하는 거, 남이 봐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예술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정말 그 지금 말한 대로 약간 진정한 예술의 의미를 깨닫고 예술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겁이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운이 좋게 뭐 그림 좀 조금 그리다가 뭐 이렇게 하게 됐지만 스스로 어떤 재능도 많이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한테 조금 그때 힘이 됐던 게 요즘에 그 저스트 키즈라는 책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 명서입니다. 예, 명서. 아주 명서죠. 저는 아직 아주 아껴서 읽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러스트 작업을 한 3주 동안 했었는데 하다가 좀 힘들면 그것 좀 잠깐 보다가 이게 힘받고 이게 계속 그랬었는데 특히 요즘처럼 그 예술가에 대한 어떤 참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의 얘기가 너무 절절했었는데 저는 그 앞부분에 그 패티가 했던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의 어떤 자기도 어떤 딱 느낌을 받고 예술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했던 얘기가 나에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술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그 말을 했던 게 저는 그때 좀 많은 저한테 큰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술을 하겠다면 너 그림 잘 그려? 뭐 아니면 야 그런 거 다 타고나는 사람이 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라도 벌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재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하고 못하고에 떠나서 우리에게 많은 위안과 힘을 주니까 지금 요즘 사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힐링이 요즘에 워낙 열풍이 될 정도로 어디선가 위로받고 싶어 하고 힘을 좀 충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상품들은 많아요. 힐링 여행이다, 뭐다 많은데 사람들이 실적으로 힐링 받는 거는 힘 받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안이 이미 우리가 항상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술이 지금 21세기 생긴 게 아닌 거잖아요. 거의 인류의 시작과 거의 비슷한 시기부터 됐던 거였는데 그때부터 작품들은 그림 작품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단지 어떤 돈과 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외식에 좀 이게 배척했기 때문에 그랬었지. 사실은 사람은 원래 타고나기를 본능적으로 그런 거에서 힘을 받고 그런 거에서 위로를 받는 게 우리의 DNA 깊숙이 원래 박혀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지금부터라도 예술에 좀 진정한 그걸 깨닫고 저도 예술가가 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또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 하신다면은 너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는 그 자신을 예술가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예술가니까.
남자끼리 만나서 저 남자예요 이러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게 일종의 그 성별, 섹스처럼 여겨지는 것 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술가라고 해서 뭐 이렇게 별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예술가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예술이고 그거를 특출나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우리 아까 진우가 말했듯이 인간이라면 다 예술적 본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습성인 것이죠. 그 표범이 먹이를 잡으면 꼭 나무 위로 가져가서 먹듯이 우리 인간도 꽃을 보고 싶고 하늘 보고 싶고 이런 욕망 다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하지만 그거를 끊임없이 거세해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려면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하려면 자기 자신을 감춰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고 그 저도 진우도 자주 즐겨 듣는 그 김태훈의 라디오, 김태훈 씨의 라디오 프로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영국의 다이애나가 그 사망했을 때 사망하고 나서 영국의 자살률이 갑자기 급감했다고 해요. 그 이유를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이애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인들에게 거의 굉장히 그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영국인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런 존재의 의미가 굉장히 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죽었죠. 그 교통사고인데 또 뭐 파파라치도 얽혀 있었고 또 그녀의 죽음 뒤에 뭐 이런저런 가십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죽음을 둘러싼 이런 것 지켜보면서 영국인들이 많이 슬퍼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인들이 많이 울었다고 해요. 영국 전역이 다 뭐 울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바로 자살률 급감의 그 이유였습니다. 울었던 거. 사람들이 그 속안에 다 그 쌓아왔던 것을 그쵸.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과 함께 그 울음으로 다 토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그래서 자살률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이런 누구나 다 울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울고 싶을 때 우는 거, 그리고 꽃을 보고 싶을 때 꽃을 보는 거, 그리고 동물들을 보고 말을 걸어보는 거, 이게 다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만이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면 누구나 다 예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그 진짜로 왜 우리가 슬플 땐 슬픈 음악 듣고 또 어떤 거에 꽂혔으면 그에 관련된 영화들도 막 찾아보고 하는 게 어쩌면 좀 공감받고 싶고 근데 그런 예술에 그런 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는 겉으로는 다 멀쩡한 사람인 척 하지만 우린 다 속으로 다 썩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썩어 있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문드러져 있잖아요. 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 항상 우리가 요즘에 자주 하는 저희가 요즘에 그 애니메이션에 급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그 보노보노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저희가 좀 요즘에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엄청난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엄청난 뎁스를 가지고 있는 만화더라고요. 아, 대단해요. 예. 그 잠깐 모르시는 분들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도 재훈이 통해서 알았는데 트위터에 그 보노보노 봇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만화책에 있는 대사를 그대로 옮기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대사들을 옮기시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이거는 애지간한 어떤 철학서 책 비견할 정도로 엄청난 내용들인데 그 중에 저희가 가장 환호했던 내용 곤란하다. 곤란하고 또 곤란하다. 예, 우리는 언제나 곤란하다라는 그 얘기가 이제 원문 내용은 이제 따로 있지만 굉장히 길어서 어쨌든 내용인즉슨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사실 보노보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아까 뭐 저희가 삶의 기본 본질은 불안정성이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나 곤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을 인생은 두더지 게임이다. 요거 하나 이제 해결했다 싶으면 뭐 하나 또 튀어오고
요거 하나 해결했다면 또 튀어오고. 제가 회사에 다닐 때는 돈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땐 시간이 문제였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메시지를 못 써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걸 다 펼쳐낼 수 있고 시간 생겼는데요. 이젠 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아무리 우리가 딱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참 저 사람은 걱정 하나 없겠지라는 사람도 언제나 곤란한 거죠. 평생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남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재훈이가 말한 대로 예술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예술은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인생에 있어서. 뭐 돈 벌 거 일단 벌고 조금 좀 아까 뭐 수학 점수 올라가면 창의력 공부하듯이 일단 해놓고 해놓은 다음에 시간 좀 남으면 문화생활 즐기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삶은 곤란하기 때문에 돈에 치이면 치일수록 오히려 조금 더 예술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예 어쨌든 잠시 감기 걸린 것처럼요 돈도 그 어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나 돈이 많거나 언제나 적을 수만은 없잖아요. 계속 상한가 하한가를 칠 텐데 그 순간 매번 좋아하고 또 분노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를 반복하면 나만 몸이 축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살짝 거기 나와가지고 예 다른 걸 보면서 제가 요즘에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고궁을 가거든요. 평일 낮에 가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일단 적고 그리고 애지간 저기 혼자 그러니까 애지간 데 가면은 거의 저 혼자밖에 없어요. 어떤 그 궁터에 그러면은 뭐 이제 거의 제가 사극에 나온 것 같죠. 뭐 그런 느낌도 들면서 오묘한 느낌 들면서 위에는 전기줄 하나 건물 하나 안 보이고 하늘 펼쳐져 있고 그 우리나라 또 한옥이 되게 예쁘잖아요 색깔이. 그런 거 딱 보고 있으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그런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고 좀 기분 많이 꿀꿀할 때 그래 갔다 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많이 위로를 좀 찾아주지 않겠느냐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바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자꾸 바라보게 한다는 건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그렇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보험을 들고 있죠. 뭐 사대 보험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저런 뭐 자동차 보험이 될 수도 있겠고 보험을 안 들면 굉장히 그 위태롭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의 이 시스템은. 그래서 보험을 안 들면 괜히 막 불안하고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란 거가 아예 없었다면 그런 걱정을 할 일도 없겠는데 보험이 있고 또 보험사에서 또 마케팅을 하죠. 그 암보험을 홍보하고 뭐 상조보험도 있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늘 인생 자체가 미래에 기울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늘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걱정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 암보험 하나 들어드려야 될 텐데 이런 걱정하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균형을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밸런스를 맞추게 해주는 게 바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이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보게 해주는 건데 하늘을 보는 거. 이 낙천적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낙천이 한자로 즐길 낙자의 하늘천입니다. 하늘을 즐길 줄 아는 성격. 이게 바로 낙천적인 건데 그런 낙천이 바로 예술이라는 것이죠. 저는 종종 그 흡연을 합니다만 회사에서 좀 힘들 때 잠깐 주차장에 나와서 이렇게 흡연을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흡연 구역입니다. 절대 저는 금연 건물에서 피우지 않습니다. 네, 흡연 구역이고요. 잠깐 이렇게 흡연을 하다 보면은 벌레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외벽이 흰색인데 이게 특히 개미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어떤 되게 처음 보는 벌레들이 이렇게 기어다닐 때가 있는데 그 벌레들을 유심히 좀 봅니다. 보면 그냥 업무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이 니코틴 성분이 주는 이 희열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강력한 그 힐링인 것 같아요. 그냥 개미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래 세상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동물원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원을 종종 가서 사람이 아닌 생명체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람만 사는 지구는 아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닌 생명체들이 많이 숨쉬고 있다. 물론 그 동물들이 동물원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 게 슬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아닌 생명체들을 봄으로 해서 제가 따뜻해지더라고요. 이게 괜히 위안이 되고, 동물들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말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동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주변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 누구나 다 예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술가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눈, 이게 바로 예술가의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그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넓게 보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뭐 어떤 문제들이나 고민거리들이 실상은 뭐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또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도 좀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아지는 건 저 자신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일단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왜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게 그냥 쫙 해결되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터질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못 찾아내면 자기만의 어떤 푸는 방법을 못 찾아내면 언제나 불만족인 거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번 대로 또 어떤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면 생긴 대로 안 생기면 안 생긴 대로 계획대로 되면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항상 힘들어하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 술을 좀 마시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재훈아 저랑도 술 좋아하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저희끼리 이렇게 있다 보면은 우리가 술을 마시러 온 건지 얘기를 하러 온 건지 헷갈리지만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재훈이 어차피 얘기했지만 저희는 술의 기운이 아니라 어떤 지금 얘기에서 더 위안을 찾는 것 같아요. 술 기운이 아니라 아까 뭐 재훈이 담배 피면서도 그 니코틴의 힘이 아닌 잠시 그 담배를 피는 시간이 줬던 어떤 여유에서 그 시간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을 보면서 그 여유를 찾았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어떤 매개체 정도인 거죠. 어쨌든 지금 예 예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예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이것도 시간이 많이 모자른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하려고 치면은 뭐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죠. 또 저희가 혹시 여기서 못 다룬 내용이 있다면 3부에 또 이어가면 됩니다. 예. 또 다음 기회라도 맞습니다. 언제든지 왜냐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누구의 어떤 승인을 받는 게 네. 아니잖아요. 기획, 연출, 뭐 예. 구성 다 저희가 다 합니다. 예. 뭐 우리 저희 광고에서는 좀 싫어하는 컨펌. 굉장히 싫어. 그러니까 이거 기획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거 있으시는데 컨펌 받는 거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저희는 저희가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또 다음번에 그 나누기로 하고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사실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 혹시 오늘 이 첫 방송이긴 하나 네. 들으신 분들 중에 간략한 소감이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께 뭐 간략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아하. 예. 그래서 뭐 그 외에 또 몇 가지 좀 홍보 얘기도 좀 저희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하고요. 예. 그렇죠. 저희 둘이 궁금하시거나 저희 둘을 뭐 직접 만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둘한테 뭐 할 말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할 말이 있는데 어디 그 토해낼 그 통로가 없을 때 저희에게 오시면 됩니다. 저희에게 오시는 방법은 일단은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청춘철학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네이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하시고 그 맨 뒤 도메인 이름이 스프링 피플이에요. 네, 청춘 봄 사람들입니다. 예. 스프링 피플을 입력하시면 청춘철학 카페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셔서 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블로그가 있는데 저희 둘 다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리면요. 일단 저희 둘 다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예. 그래서 제 블로그는 일단은 JET
언더바 LIM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서 JET 언더바 LIM 입력하시면은 회사원의 영화 리뷰라는 블로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네이버 블로그고요. 뒤에 주소는 ZZUNZIN. 예, 그게 제 주소고요. 저는 이제 일상의 위로라는 지금 제목으로 뭐 그린 거 올리거나 이제 글 쓴 것도 올려놓은 블로그가 있고요. 둘 다 메일도 열려 있죠. 똑같은 도메인 그 주소. 그렇습니다. 예, ZZUNZIN 그다음에 JET 언더바 LIM으로 메일로 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사연이든 간략한 뭐 소감이든 본인을 밝히셔도 되고 안 밝히셔도 되고 저희도 이게 어쨌든 일방적인 방송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피드백도 사실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주시고 또 오프 모임을 저희가 사실은 매월 말 정도에 항상 이제 그 청춘철학 이야기 모임을 여는데 사실 이번 6월 모임은 이 팟캐스트 대신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하던 공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공간이 예, 없어지게 되면서 저희가 지금 새로운 공간을 아직 6월 동안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주로 그 모이는 공간은 아마 홍대 쪽이 될 것 같고요. 예, 그쪽에서 이번에 다시 모이게 되면은 7월에는 오픈 모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미정이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팟캐스트는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올라갈 거고 한 달 기준이 될지 2주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올라가고 그런 모임도 예, 꾸준히 금년도에는 이어가려고 할 테니 예, 저희가 모임 같은 경우는 온오프 미스 통해서 공지가 거의 돼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확인해 주시면 청춘철학이 저희밖에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청춘철학 검색하시면 저희밖에 안 나옵니다. 옛날에 나온 책이 한 권 있긴 합니다만 청춘의 철학이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그거 말고는 예, 저희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 혹시 또 홍보하실 거 혹시 그 홍대 주변에 거주하시거나 홍대 주변에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은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만날 의향이 있음을 밝혀주시면 제가 6,000원 선에서 밥 사드립니다. 네. 저는 차 한잔 하시죠. 저도 집이 그 근처이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공지 올립니다. 같이 뵈도 괜찮고요. 액수 전화하세요. 아, 차. 차, 예. 커피. 커피. 예, 예. 커피도 요새 비싸. 아, 그거 비싸. 5,000원 이내로. 5,000원 이내로. 5,000원 이내로. 저는 6,000원 이내 식사. 예, 저는 차 한 잔. 네. 예. 아무래도 밥 먹다 보면 저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저는 차 한 잔, 제가 낮에 좀 한가하기 때문에 평일 낮에 좋습니다. 뭐, 다른 데도 괜찮고요. 혹시 그러신 분들은 메일이나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네. 예, 동시대에 살아가는 같은 청춘으로서, 음. 예,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1부에 이어서 2부도 지금 같은 날 거의 한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갖고 바로 이어서 녹음을 했는데요. 힘들지 않습니다. 넘칩니다. 네. 저희 그 청춘 철학이라는 이 뜨거운 불길이 계속 가슴에서 뜨겁게 이렇게 용솟음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나오네요. 이게 사실은 시간을 정해놓고 했는데 이미 그게 오버가 됐어요. 오버가 됐는데 저는 솔직히 무슨 기분이 드냐면은 아직도 왜 밥을 먹다가 중간에 그만둔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다만 느낌이 드는 거. 그걸 다 풀어내려면 아까처럼 거의 한 2시간 정도로 해야지 아마 다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이게 또 아쉽기도 합니다만 또 이런 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회차로 또 그렇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들어주신 많은 분들이라고 믿겠습니다. 예. 단 한 분이어도 상관없죠. 네, 예. 그럼요. 그 한 분이 천군만마. 그렇죠. 예. 우리에겐 천군만마와 같은 한 명의 청취자.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오프 모임, 팟캐스트 또 출간된 책들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할 텐데 좀 저희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좀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면서 저희가 일종의 번개 모임도 좀 하고 싶어요. 예, 어느 좀 날씨 좋은 날, 좋습니다. 예, 저녁에 맥주 파티라도 한번 간단하게 네. 뭐 한강에서 네. 한강공원에서 뭐 맥주 캔맥주라도 네.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청취해주신 분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 3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3부 일정은 저희가 정하지 않았는데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나 청춘 철학에서 이런 주제로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 있으셔도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참고는 합니다. 예. 저희가 대본이 없다 보니까 얘기가 안 끊어지네요. 이게 참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엿가락처럼 계속. 예.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또, 그 얘기 하는구나. 계속 네. 생각이 나서,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다음부터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좀 더 정리가 되겠죠. 그럼요. 예. 네, 진짜 끝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보내세요.